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의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예로부터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지 건강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하지만 요즘에는 뭐 식사 중간중간 틈틈이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제일 맛있는 야식까지. 그렇죠. 영양이 좀 과잉되지 않았나. 자, 이러한 식이 변화가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을 좀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전문가들은 네. 삼시세끼를 시간에 맞춰서 잘 챙겨 먹는 것보다 네. 오히려 가끔씩 식사를 좀 건너뛰고 굶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장기간 연구에서도 단순히 열량을 제한하는 방법보다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결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현대에서는 너무 많이 넘쳐서 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과 대사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조금은 굶어야지 더 건강해진다라는 점도 염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한 발 더 건강해지는 시간 함께 보셔야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원장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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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한방이 답이다. 우선은 첫 순서죠. 보이는 라디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그맨 김기욱 씨와 함께하는 유쾌한 시간, 어떤 고민 사연을 풀어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임신을 계획하고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이 있게 모르지. 추워. 어떻게든 개네 나는. 네, 어떻게든 개야. 인생은 한방, 한방 의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오, 잘 맞춰주는데 선생님? 이렇게 잘 맞춰주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어? 이렇게 잘 맞춰주는데? 선짜리 나오겠네. 선짜리 나오면은 뭐 선생님 뭐 선짜리 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고민하지나. 자, 오늘도 사연 듣고 우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아기 천사를 만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임신을 계획하고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이 있게 모르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 상태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결혼 후에 꾸준히 20kg이 쪘고요. 저도요. 2년 전부터는 월경을 건너뛰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없던 생리통도 심해졌고요. 거북목이라 늘 통증에 시달리고요. 거기에 최근에는 이명과 돌발성 난청 진단도 받았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이 정도면 많이 심각하네. 네, 몇 개인 거야 도대체? 팍팍한 회사 일과 매번 좌절되는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먹는 걸로 푸는 날이 많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시험관 아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변의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자연 임신의 희망을 놓지 못해서 최근에 난임 검사를 받았죠. 자궁의 구조, 자궁벽의 두께, 호르몬 상태 등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살을 빼는 게 순서일지 아니면 검사로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자궁이 좀 허약한 건지 이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한의원을 또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검사를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저희는 일단 맥을 이렇게 짚는다는. 그렇죠. 맥을 짚으면은 네. 여성분들의 뭐 자궁의 임신, 뭐 자궁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좀 보입니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쪽으로 혈이 잘 안 돈다든지 아니면 기력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복부가 너무 차가운 거, 아래가 너무 차가운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맥만 짚는 건 아니고 몸 상태, 이분이 들어오실 때 걷는 모습, 주로 신고 오시는 것들 이런 거 관련해서. 신고 오시는 게 뭐예요? 하이힐 같은 거. 아, 신발을 보는구나. 네, 아,
하이힐 많이 신고 다니시거나 음. 이런 거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하죠. 아, 그러니까 하이힐 많이 신으면 좀 허리 쪽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 그쵸. 신경을 좀 누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되게 머리 좋죠. 네. 서당계. 어떻게든 개네 나는. 예, 어떻게든 개야. 예.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 어떤 거 같습니까? 많기는 되게 많은데 네. 크게 나누자면 2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살이 찌면서 월경 문제, 생리통 문제, 뭐 전부 다 생기신 거 아닌지, 거북목으로 인해서 이명이나 어머. 귀 쪽으로 불편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어머머머. 이쪽으로 압이 차면서.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비만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거북목 치료를 해보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은 거북목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먼저일까요? 이분이 일단 지금 원하시는 거는 사실 임신이시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10kg 증가하면 난임 확률 가능성도 1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미 20kg니까 사실은 더 높죠. 20% 증가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분이 지금 키나 몸무게가 전혀 안 적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키 대비 만약에 키가 작으신데 20kg나 쪘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10kg의 10%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표준 체중에 비해서 너무 많이 쪄 있으면 이제 훨씬 많이 조금 난임 확률이 높죠. 지금 봐서는 다이어트가 먼저지 않을까요? 그리고 살이 빠지면 여기도 조금 편안해지실 거예요. 비명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거북목하고 이 비만이 원인이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거북목을 치료하는 게 더 좋거든요. 거북목은 원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픈 거를 두 나눴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불편한 거를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아. 그중에 임신 관련된 거는 살. 추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살을 빼서 일단은 조금 뭐 난임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난임 치료를 하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떤 식으로 하죠? 한약을 먹나? 네, 일단 한약이 일단 우선이에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이미 결혼하신 지 4년 되셨기 때문에 거기다 30대 초반이면 곧 35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더 난임 예비력이라고 해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전에 자연 임신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약이 조금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몸을 자궁을 보호하게 하는 좀 약.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약도 들어가면서 네네.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 비만도 난임의 이게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나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 앞두신 분들 꼭 이렇게 몸매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체중 관리 하시면서 네, 2세 계획을 꼭 단. 주셔야 돼요. 단. 임신을 대비하시는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제 그냥 임신 이야기 안 하시고 처녀인 것처럼 가셔서 일반적인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건 별로 안 권해요.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별로다. 그러니까 막 보면 요즘 너무 시중에 다이어트 약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노출이 되셔서 몸을 일단 지방질이 너무 없어도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에 너무 휩쓸려 계시는 것도 임신에 도움은 안 돼요. 이분이 하루빨리 아기 천사를 갖고 싶게끔 저희가 좀 마음속으로는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좀 체중 관리를 하셔서 아기 천사를 생각하면서 체중 관리를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동도 하셔야 돼요. 네, 운동하시면서 좀 건강하고 좀 몸을 빨리 하루빨리 만드셔서 건강한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원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이현경 원장님께서 난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이어트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궁을 튼튼하게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를 해줘야 난임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리 원장님들과 본격적인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너무 차도 문제, 또 너무 뜨거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 한방에서는 환자의 유형을 열증, 냉증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죠. 하던데 우리 조진영
김민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에 좀 해당이 되나요? 저는 열이 조금 많은 편이다. 많은 뭐 이런 편? 얘기 좀 들었거든요. 저는 반대로 한여름에도 좀 손발 쪽은 차가워서 좀 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좀 극명하게 나뉘는 우리 몸의 이 체열 상황. 과연 이 열은 어떤 반응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의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열, 열. 뭐 상열, 하한증 뭐 이런 얘기. 맞아요. 그렇죠. 네. 항상 열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체온과는 좀 별개의 의미로 사람의 몸을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인 히트라는 열을 말한다기보다는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우리 몸에는 정기, 신, 혈, 수 이러한 유형적인 물질과 무형적인 물질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이 물질들이 총량이 많냐 적냐 또 이 물질들이 어떻게 흐르고 분포화되어 있냐 그걸 신체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를 열이 있다, 몸이 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선 전기신혈수 중에 혈을 예로 들면 혈액순환을 봐볼게요. 혈액순환이 잘 분포가 되는 곳이나 너무 과다하게 하는 곳은 뭐 두통을 느낀다거나 안구건조증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지끈지끈한 두통을 느낀다면 혈액순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차다, 시리다, 뭐 허혈성 두통처럼 무지근한 두통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의사들이 판단할 때 환자분들을 체온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네. 이분들의 땀 배출이나 수면 상태, 소화 상태, 대변이나 소변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서 열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 히트가 아니라 네.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에너지. 네.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막 몸이 뜨거워지고 열이 막 올라서 부끄러워질 정도인데. 저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런 게 과연 열이 난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권고은 원장님, 냉증과 열증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증과 열증은 몸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것들로는 맥진이나 설진, 복진 등이 있습니다. 맥진부터 설명을 드리면 열증이신 경우는 맥이 크고 빠른 경우가 많고요. 한증이신 경우는 맥이 느리고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을 살펴봤을 때도 피부가 붉거나 이렇게 설태가 누렇거나 설질이 빨간색이면 조금 더 열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얼굴이 창백하고 설태가 희고 또 혀에 침방울이 맺혀 있거나 했을 때는 한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맥진과 설진, 네. 복진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 냉증과 열증에 따라서 이 그 어떤 진단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몸이 냉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은 김남식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냉하면 일단 대사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네.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일단 냉증을 느끼면 손발이 본인이 좀 시리다고 느낄 수도 있고 네. 또 배가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아랫배가 더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자각적인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얼굴이 이제 창백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대변에 있어서는 대변이 이제 수분이 흡수되면서 굳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설사의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뭐 맥진이나 설진을 말씀하셨는데 맥이 조금 빨라집니다. 맥이 느려집니다. 네. 네,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대사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맥이 느려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사가 항진된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얼굴에 홍조가 있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위로 상열감이 나타난다든지 머리가 아프시다든지 혀를 봤는데 혀 끝이 너무 빨개져 있다든지 이러한 증상들도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도 똑같이 손발이 나는 좀 따뜻하고 뭐 땀이 많이 나고 열이 많은 편이에요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대변은 수분이 많이 흡수가 되면서 굳어지게 되어 있고 맥을 봤을 때는 일단 맥박으로만 봤을 때 맥이 좀 빨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사의 항진과 저하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변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몸이 뭐 해당이 냉하면 됐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몸이 냉하면 이제 설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몸에 열이 많으면 변비처럼 굳어진 변이 나올 수 있다. 네. 네, 이 부분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조지정 아나운서 멘트 하나하나가 저의 냉증을 좀 열증으로 네. 변화시켜주고 있지 않나라는 제가 그 자연 평소에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백하신 지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열을 일부러. 좀 북돋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 체질 얘기는 잠시 뒤 이야기로 하고 네. 서재하 원장님, 그럼 극단적으로 좀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가 더 많은가요? 어떻게 사람을 딱 당신은 한증입니다. 당신은 열증입니다.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상열, 하한증, 열증도 있고 한증도 있는데 그 분포가 이분화가 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치를 기준으로요. 위로는 열이 몰리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거나 특정 부위, 뭐 목덜미나 겨드랑이나 이마나 머리 꼭대기 부위에만 특정 부위에만 땀이 좀 많이 난다거나 눈이 뻑뻑하고 쉽게 필요한 상열증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하한증을 겪는 분들은 명치 밑으로 배에서 꿀렁꿀렁 물소리가 난다거나 배가 싸하게 아프다거나 뭐 전날 뭐 매운 음식이나 어떤 자극되는 술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대변이 묽고 자주 보러 가신다거나 다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저리다, 시리다, 붓는다. 이게 한 몸 안에서도 섞여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현대인들은 상열, 하한증, 열증과 한증을 같이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열증이다, 냉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그 열과 냉의 어떤 불균형, 상열 하한증을 앓고 있는 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내가 열이 많은 체질인지 열이 혹시 좀 부족한 체질인지 이런 것을 혼자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한데요.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뿐만 아니고 체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열이 많은 체질인지 아니면 좀 내가 냉한 체질인지를 구분하는 걸 저희는 꼭 진단을 할 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더 정확하게 하려면 뭐 30분짜리 시험 문제 같은 설문지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에 탁 돌리면 당신은 무슨 체질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매번 시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증상이나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아까 열증이나 한증에 대한 이제 증상들은 다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고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체형하고 성격입니다. 체형하고 성격. 체형에 있어서는 이제 얼굴형을 일단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얼굴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계란형이신 분들, 오밀조밀하신 분들은 좀 한성. 그러니까 소음인의 성향이 좀 더 강하신 분이고 역삼각형 형태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하신 분들은 열성. 그러니까 소양인의 형태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빅나리 아나운서께서 좀 손발이 냉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빅 아나운서처럼 이제 상체보다는 하체가 많이 발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를 평소에 좀 보셨나 봐요, 원장님. 힐끔힐끔? 아닙니다. 하체가 이제 발달되신 분들은 이제 한성, 그러니까 소음인 형태에 좀 더 가깝고, 그러니까 조 아나운서님처럼 어깨나 상체가 더 발달하신, 흉곽이 발달하신 분들은 열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나는 좀 꼼꼼하고 집에 있고 돌아다니길 싫어한다 하면은 좀 냉하신 분일 수 있고, 아까 우리 에너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에너지가 넘치고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열이 많은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앞서서 서재하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구분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또 성격 맞아요. 측면에서는 밖에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열증이지 않을까, 좀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뭐 원장님께서도 한 30분 걸리는 그 문진표를 이제 작성을 해봐야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궁금한 분들은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 혹은 좀 내 몸이 차다, 냉하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것들은 좀 권장되고 어떤 것들은 피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권고은 원장님,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열이 많으신 분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이나 음식을 통해서 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열이 많은 음식으로 대표적으로 육류나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들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육식을 많이 하시면은 열이 조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백한 음식이나 생선, 해산물, 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인삼이나 홍삼을 장기 복용을 하시면 열이 많으신 분들은 열이 좀 조장될 수 있습니다. 당장 먹었을 때는 피로가 회복이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 드셨을 때는 분명히 열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드시거나 조금 복용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많이 쉬어주시는 것이 열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이게 되면 체내에서 열이 조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반대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따뜻한 음식을 적당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비위가 약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날 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열이 없으신 분들은 근육량을 늘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근육이 많으면 근육을 지탱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도록 편안한 신발을 신고 바른 자세를 취해 주셔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막을 수 있고요.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보다는 따뜻한 차나 생강차나 인삼 같은 음식들을 조금씩 복용을 해주셔서 몸을 따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열이 많은 사람, 냉한 사람에게 각각 맞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인삼이나 홍삼이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열이 많은 사람은 조금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준비된 증상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5세 남성분의 증상이고요. 최근 업무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황이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개축지 부근, 등이 결린 후 며칠째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픈데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등 쪽에 나타나는 통증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뭔가 걱정이 됐던 게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날개축지 부근에 아. 등이 결린 후에 네. 통증이 나타나고 쉽게 낫지 않는다. 맞아요. 네, 이런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김명식 원장님, 등 쪽의 부위는 어떨 때 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많은 거는 근육성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이제 흔히들 이제 담결렸다고 하시잖아요. 네. 등에 여러 겹의 이제 근육들이 있는데 팔이나 이런 데처럼 관절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겹쳐지거나 꼬이거나 굳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결린 거와 같은 근육 경련성 통증이 가장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원인이 일단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컴퓨터 사용이나 책상 작업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팔을 이렇게 쭉 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된 자세를, 그러니까 늘어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게 되면 거기가 굳어지게 되어 있고, 사례자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적인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위험 요인이에요. 그래서 수면을 취하는 와중에 원래 근육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셨고, 업무를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취하셨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더 경직이 오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담이 결리신 근육 긴장이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근육 긴장을 유발하는 자세 불균형, 불면 스트레스 모두 다 이 사례자가 해당한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근육이 긴장이 돼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건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근육 중에는 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견갑골이 있지 않습니까? 날개뼈라고 주로 하시는 거. 그거에서 가운데 있는 척추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근육인데요. 요 능형근이 없으면 견갑골이 이렇게 들락날락, 뒤쪽으로 진짜 실제 날개처럼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등에, 나 운동하러 갔을 때 2두, 3두 운동은 하더라도 나 운동하는데 오늘 능형근 운동했어.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능형근을 잘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어떤 운동을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잘 굳어지기가 쉽고요. 저기가 굳어지게 되면 흉곽이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숨을 쉰다든지 아니면은 소화 기능, 그러니까 소화를 움직일 때도 저기가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해지면은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숨쉬기도 불편해지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네. 능형근이 이제 원인에 되는 그 부위일 수 있다.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낯선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근육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근육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재현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우리 김남식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날개뼈를 보면 이제 날개뼈의 위에 극이라고 하는 스피나투스라는 부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날개뼈를 만져보면 위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그 뼈를 기준으로 극의 위에 있다 해서 극상근, 극의 아래에 있다 해서 극하근, 뭐 견갑하근, 뭐 이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네. 이 근육의 통칭을 저희가 회전근개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날개뼈를 할 때 그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은 우리가 어깨를 쓰는데 참 많은 역할을 해주는 근육인데요. 경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목이 불편하기 때문에 팔을 쓸 때 그 팔의 힘의 분배가 고르지 못해서 어깨 관절, 회전근개가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등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 좋은 자세.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가 되면 쇄골 앞에 있는 뭐 대흉근, 소흉근이라는 흉근이 짧아지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에 의해서 요 목에 있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도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흉추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덜컹 한번 편타성 손상을 받는데 그럴 때 후유증으로 등 통증이 남기도 하고 잘못된 자세의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흉추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등이라고 표현하시지만 등과 허리에 그 언저리의 근육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척추 기립근, 세로 쭉 척추를 따른 기립근과 요방형근이라 그래서 약간 윗허리에 관련된 근육이 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근육에 대한 네. 이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 뒷부분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다 조심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등뿐만이 아니라 인체 곳곳에 많은 근육들이 있고 또 거기서 모든 군데에서 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근육통은 왜 발생하는지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권고은 원장님, 근육통은 좀 공통적으로 어떤 기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네, 통증이 일어나는 기전은 다양한 기전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근육통을 유발하는 기전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세를 잘못 취하거나 과도하게 근육을 사용했을 때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랑말랑해야 되는 근육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큰 부담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근육에서 발생하는 대사산물들이나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대사산물들이 혈관 속에 남아 있으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또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을 근육통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육통의 발생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 등의 상부 쪽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다 이런 증상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원장님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때 등이 찢어지는 통증은 대동맥 박리증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드문 경우이지만 등이 찢어지는 통증이 꼬리뼈까지 이어지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네. 대동맥의 혈관벽이 박리가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위급한 상황, 빠른 굉장히- 치료가 필요하다. 네, 등의 위쪽이 아프면 이게 좀 위급할 수도 있다 맞아요.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자, 또 이외에 그 통증 부위와 증상에 따라서 관련된 그 건강 문제들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서재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등 통증이라 그래서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배수혈이라 그래서요. 등 배자를 써서 등에도 해당하는 오장육부가 그대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흉곽, 흉추 부위에는 뭐 폐수라 그래서 호흡기와 연관이 있고요. 뭐 비수, 뭐 신수, 방광수 해서 오장육부 그대로 등의 대칭으로 배수혈이 존재합니다. 네. 이거는 요즘 양방에서는 연관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신경이 뇌에서 척수를 타고 피부와 장기를 가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감각신경을 같이 공유하는 해당하는 장기와 등의 통증이 연관됐다 해서 연관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왼쪽 흉부와 어깨와 팔을 따라서 왼쪽 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환자분 중에 허리가 아파서 계속 침 치료를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네. 저리다고 하셔서 첫날은 제가 단순히 어깨 통증인가 보다 하고 치료를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맥박을 짚어보니까 이분이 조금 맥이 고르지 않고 부정맥 소견이 보여서 나중에 정말 일주일 뒤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가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왼쪽 흉부부터 어깨를 타고 등에 통증이 있을 때는 심장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날개뼈, 견갑골 사이의 정중앙 윗부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는 췌장이나 소화기 위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문제로 해서 단순히 등만 아픈 게 아니라 이런 분 중에 평소에 뭐 황달이 있다거나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셨다거나 소화장애, 그러니까 식사 후에 한두 시간 이내에 굉장히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찌르는다 통증이 있으면 그런 소화기의 문제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신장의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반 뼈가 이렇게 있고 허리랑 연결돼 있는 요 골반의 볼록한 이렇게 엉덩이 위에 볼록한 부위를 저희는 PSIS라고 하거든요. 네. 이 동그라미 쳐진 이 부위가 그러니까 아기를 낳듯이 상고의 고통처럼 쥐어짜듯이 아프실 때는 신우신염이나 요로결석, 신장에 문제가 있진 않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포진이 있는데요. 과거에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신경 주변에 포진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수포로 눈에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혹시나 이제 대상포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통증 부위에 따라서 장부의 건강 상태까지 알아볼 수 있다.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네. 뭐 등을 따라서 배수혈이 위치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뭐 등 통증의 원인, 뭐 진단을 정확하게 받게 된다면 배수혈을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 배에다가 침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배수혈 엎드려서 등 부위에다 침을 놓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관통하고 같은데요. 이 소화기나 호흡기나 뭐 신장 방광 기능하고 감각신경을 같이 공유하는 등에 있는 신경에 침을 넣고 전기 자극을 주면 다시 이제 내장 기관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등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다루는 침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추나요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경추, 흉추, 요추 등 근육적인 것을 밀고 당겨준다 해서 추나로 치료를 하지만 또 이 척추신경을 따라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나 치료는 단순히 근육이나 척추 문제 말고도 커버할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약침을 많이 쓰기도 해요. 네. 네. 한약 추출물을 통증이 있는 그 부위에 바로바로 이렇게 주입을 해서 빠른 효과를 보는데요. 우리가 한약을 먹으면 대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약 먹는 동안에 그 한약이 대소변으로 나가서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유효 성분을 약침을 바로 그곳에 주입을 했을 때는 손실되지 않고 바로 그 한약재를 몸으로 흡수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침 치료를 이렇게 해서 골고루 등 통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배수혈을 자극하는 침 치료 그리고 추나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김남식 네. 원장님께서는 어떤 치료법을 쓰시나요? 조한 아나운서님 혹시 삐체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삐체담이요? 네. 불어인가요? 삐고 네. 네. 체하고
담 결린 것에는 침 치료가 직방이다. 삐체다. 예, 저희가 저 프랑스어인 줄 알았어요. 약간 삐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삐고 체하고 담 결렸을 때, 그러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면 이제 근육성 통증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담 결렸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담 결렸을 때는 침 치료가 직방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가 좋으냐면 피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열요법이라고 하는데 네. 침 치료는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데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침 치료를 수십 개를 한 군데에 꽂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열을 하게 되면 수십 개의 침 치료를 한 군데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를 실제로 빼내게 되면 새로운 혈액이 모이면서 근육을 재생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풀고 재생시키는 거는 사열요법만한 게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사진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근육성 통증이 워낙에 오래되다 보면 근육이 섬유화라고 해가지고 근육이 또 과도하게 딱딱해지고 이렇게 허옇게 변하는 그런 변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완고한 느낌의 통증, 그러니까 되게 장기간의 만성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강한 자극을 줘가지고 근육을 풀어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날카롭고 두꺼운 도침을 이용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게 되면 근육이 재생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열요법이나 도침요법을 통해서 우리 삐체담을 즉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 저한테 삐체담이라고 하셔가지고 MC로서 네. 나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알고 거예요. 싶었어요. 뭐였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어라고 대충 생각을 했는데 삐고 또 체하고 담 걸리는 거 이걸 합쳐서 이제 삐체담이다. 이렇게 뭐 만드신 용어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 배수혈을 자극하는 치료요법 그리고 이 사혈요법과 도침요법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권건 원장님께서는 뭐 어떤 치료법 좋아하시나요? 네, 좋은 치료법들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저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온열 치료와 한약 치료를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육통의 기전이 근육이 뭉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열 치료를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줬을 때 그 이후에 행해지는 침 치료도 훨씬 통증이 줄어들고 근육통도 훨씬 빨리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핫팩이나 주열기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이완시켜주는 작약 같은 약재나 혹은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도인이나 홍화, 당기, 청군 같은 약재들을 포함해서 상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통증이 생겨서 내원하신 환자분들에게 침치료와 병행해서 투여를 하였을 때 훨씬 편하게 통증에서 회복되시는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각자 어떻게 보면 선호하시는 그런 치료법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혹시나 등에 통증이 생기면 이 세 분한테 돌아가면서 진료를 받으면 바로 낫지 않을까. 그래도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노력하지 않다면 재발하고 뭐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근육통이 좀 잦으신 분들은 어떤 식의 관리가 필요할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권건 원장님, 어떤 식의 생활 습관, 생활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보통 이제 담이 결려서 오시거나 근육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로를 하고 있는 상태나 장기간 동일한 자세로 업무를 보고 있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알람이라도 맞춰 놓으시고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났다가 앉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자세를 오래 취함으로써 생기는 근육의 뭉침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주무시고 물을 많이 섭취해 주시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도 실제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그러한 생활 습관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통증의 위험을 많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목과 척추를 이제 바르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예방법이다. 또 말씀을 해주셨고 질 좋은 수면, 전 이건 자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사례자분께서 지금 수면 부족인데 자신 있으신가요? 전 정말 잘 자거든요.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질이 좋아야 한다고 하니까 수면 시간이 많을 게 아니라
좋은 수면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좀 그 말씀드리면서 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맞아요. 이제 스트레칭을 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운전을 좀 하루에 오랫동안 좀 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반드시 타기 전 네. 그리고 차에서 내린 후에는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타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끝나고 차 타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거 제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드리자마자 바로 스트레칭 하면서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증상 사례자분 증상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부교차 증후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체에는 두 가지의 교차 증후군이 있습니다. 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근육이 교차적인 패턴으로 발달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느슨해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예전 이 시간에 제가 그 상부교차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상부교차 증후군은 라운드 숄더라든지 거북목의 원인이 된다고 한번 설명드린 바 있고요. 하부교차 증후군은 그보다 더 아래쪽, 그러니까 골반 근처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교차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부교차 증후군을 보시면 옆에 요 약간의 어색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오래 앉아 계셔서 발생하는 증상이고요.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 골반이 뒤쪽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 자세를 취하셨다가 일어나셨을 때도 이게 풀리지 않고 골반이 뒤쪽으로 느슨해지게 되면 허리가 과굴고, 그러니까 허리가 앞쪽으로 굽어지고 등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왼쪽에 있는 사람과 같은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시게 되면 무릎 쪽이 약간 구부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서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종종걸음 걸으시는 것과 같은 패턴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하부교차 증후군의 첫 번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패턴은 앉아 계실 때 엉덩이가 이렇게 플랫해지는 자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엉덩이 플랫해진 자세를 취하시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등이 과도하게 굽어지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자세를 취하시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두 가지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부교차 증후군은 이 두 가지의 자세 불균형을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부교차 증후군의 근육 패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X자 형태를 취하면서 한쪽은 굳어지고 한쪽은 약해지고 반대로 아래쪽에서는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굳어지고 하는 교차적인 패턴을 취한다는 것인데요. 위쪽에서는 그러니까 허리 쪽 근육, 척추 기립근은 너무 단단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배 쪽, 배는 복근이 느슨해져서 마치 살이 찌지 않아도 앞으로 이렇게 불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한 패턴을 취하게 되고요. 그 아래, 엉덩이 쪽에서는 그 반대가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엉덩이가 굉장히 좀 플랫해 보이고 앞쪽에는 장요근이라고 해서 요 서해부 쪽 있지 않습니까? 서해부 쪽이 딱딱해지는 패턴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세 불균형을 나타냄으로써 엉덩이가 마치 발달하지 않아서 플랫해 보이는 좀 밋밋한 엉덩이를 보이게 되고 뱃속에는 가스가 차면서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보이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부교차 증후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부교차 증후군이 왜 중요한가 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요 자세 불균형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통증입니다. 이렇게 근육의 패턴이 변화하게 되면 체형의 불균형을 만들게 되고 체형의 불균형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주변의 신경과 근육이 변화하면서 통증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중을 잘 정상적으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요통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근이 너무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복근이 원래 배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가스가 과도하게 찬다든지 변비가 유발이 된다든지 하는 소화불량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변화의 패턴이 너무 좀 오래되면 자세가 불균형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퇴행성 변화의 일종인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부교차 증후군의 그 양상이 보이면 바로바로 교정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부교차 증후군은 그럼 과연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부교차 증후군의 치료는 이건 이제 구조의 불균형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치료는 바로 교정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추나 교정을 통해서
느슨한 근육은 강화시켜주는 저하 운동을 시행하고요. 딱딱해진 근육,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딱딱해져 있는 근육은 이완시켜주는 술기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뼈의 모양이 교차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그것을 잡아주는 정골 추나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뭐 용어는 어렵지만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틀어져 있는 그런 뼈를 맞춰주고 느슨해진 근육은 강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침 치료와 약침 치료 등을 이용해서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침 치료를 통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내가 하부교차 증후군, 나는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하부교차 증후군을 좀 예방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좋은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플랭크입니다. 팔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한 상태로 마치 엎드려 뻗쳐를 한 것과 같은 비슷한 자세를 취하면서 한 1분 정도를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데 좋은 운동이냐면 전신에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복근 운동이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허리가, 그러니까 하부교차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디스크나 협착증이 더욱더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플랭크와 같은 버텨주는 운동을 통해서 복근을 단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근이랑 뒤쪽에서는 우리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저렇게 발을 엉덩이 쪽에 붙인 상태에서 손으로 땅을 짚고 쫙 일어나서 5초 동안 버텼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또 5초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부교차 증후군에서 늘어져 있는 배와 엉덩이 근육을 플랭크와 브릿지 동작으로 강화시켜 주시면 아주 좋은 동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래쪽에 있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서해부가 굳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무릎을 땅에 붙인 자세에서 쫙 앞굽이 하는 것처럼 늘려주는 자세를 취하면서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 쪽에 굳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들이 있지만 과도하게 시행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삐끗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칭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침 치료나 사혈요법이나 약침요법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부교차 증후군의 전형적인 패턴과 그거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대인들은 이제 좌식 생활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상부교차 증후군, 하부교차 증후군과 같은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올바른 운동 습관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증상의 징후가 보이면 한의원에 바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나의 패턴이 지금 하부교차 증후군에 맞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게 맞다면 바로바로 교정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하부교차 증후군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실 그 등 통증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 그렇죠. 정확한 자세 그리고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이 하부교차 증후군에도 정확히 해당돼요.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하부교차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법이나 평소에 하면 좋은 운동 어떤 게 있는지 서재원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하부교차 증후군을 또 다른 말로 스웨이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깨는 등이 굳고 배에는 힘이 빠지니까 네. 골반이 앞으로 빠지고 턱을 내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거울 볼 일이 있으시면 턱과 목젖과 배꼽 정중앙선에 힘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또 손 씻을 때, 화장실 갈 때 지나가는 그 문에도 거울처럼 내 몸이 비치는 순간이 보인다 하시면 턱을 목젖의 정중앙선에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배꼽에 힘을 딱 주시면 이렇게 골반이 빠지는 거를 이렇게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5초 동안만 숨을 내뱉으면서 후 1, 2, 3, 4,
5 이렇게 하시면 무릎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척추가 등이 바로 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우리 7번 정도는 거울 보지 않을까요? 네, 더 많이 보는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더 많이 보죠. 그래서 한 10번 그러면 5초씩 50초 동안의 이 습관으로 하부 교차 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자세를 그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이걸 맞아요. 하면 뭔가 이 목 뒤쪽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네. 평소에 하는데 이게 흉추 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였군요. 네, 여러분들도 평소 틈틈이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